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진짜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번쩍번쩍한 공장? 창고에 쌓인 재고? 아니면 재무제표에 딱 찍혀 나오는 그 숫자들? 글쎄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사람 한 명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시가총액 10조 원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 사람의 가치, 그 능력을 어떻게 숫자로 잴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그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여기,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90%. 이게 뭐냐면요. 오늘날 S&P 500 기업 가치의 무려 90%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네, 맞아요. 방금 본 조너석 아이브의 그 번뜩이는 창의력, 애플만의 디자인 철학,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기업 가치의 90%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면 우리가 기업을 보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옛날에는 말이죠. 커다란 공장, 육중한 기계 같은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이 곧 그 회사의 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혁신적인 아이디어, 아무도 못 따라하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가치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된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결정적인 가치, 이걸 대체 어떻게 파악하고 또 측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생각의 틀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이상 비용 명세서에 적히는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보는 거죠. 직원 한 명 한 명의 경험, 기별한 아이디어, 또 서로 협력하는 그 능력까지 전부 다요. 이렇게 사람을 자본으로 보고 제대로 관리할 때 회사는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들이죠. 건물, 기계, 재고, 재무제표에 딱 보이는 자산들. 하지만 진짜 힘은 사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온 집단적인 지식,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회사 스타일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늘날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진 않지만 훨씬 더 강력한 엔진인 셈입니다. 근데 이 인적 자본이 그냥 좋은 경영이론 이런 데서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소리 높여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데이터로 좀 보여주세요 라고요. 이제 투자자들은 회사의 진짜 잠재력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흐름, 2018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제 표준인 ISO 30414가 딱 등장하고요. 그러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세계 금융의 심장부, 미국 SEC가 모든 상장사한테 이제부터 인적 자본 정보 공개하세요 의무화시켜버립니다. 곧바로 일본과 유럽연합까지 합세하면서 이젠 인적 자본 공시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거죠. 자, 그럼 전 세계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기업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재고 또 보고해야 하냐는 거죠. 이때 딱 등장하는 게 바로 인적 자본의 로제타석 같은 ISO 30414입니다. 쉽게 말해서 ISO 30414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이 인적 자원에 대해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약속,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덕분에 투자자들은 이제 A 회사랑 B 회사의 사람 경쟁력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표준이 정말 흥미로운 건요. 되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중요합니다 같은 뜬구름 접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신네 회사 리더십 수준은 어떻습니까? 조직 문화는 건강한가요? 직원들 역량 키우는데 돈은 얼마나 씁니까? 이런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결국 말로만 하지 말고 데이터로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서류 작업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도이체방크가 아예 대놓고 선언을 했어요. 자기들은 이제 투자 분석할 때, 또 주가 예측할 때 인적 자본 데이터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요. 와, 이젠 정말 인적 자본이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든 혹은 그 회사의 직원이든 아니면 고객이든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그것이야말로 미래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Thank you. 다음은 저희가, 음, 다음은 브래드 보이슨이라고요. ISO, 여러분 이제 ISO 체계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ISO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오가나이제이션 오브 스탠다드인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영어를 바꿔가지고 ISO라고 쓰고 있고요. ISO는 각 산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O 총회를 다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총회는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요. 분과별로 분과 모임이 있는데 이제 이 HR 휴먼 리소스를 다루는 분과가 TC210이라고 합니다. 테크니컬 커미티의 약자인데 그 안에서 이제 이 휴먼 리소스를 다루게 되고요. 그 안에 또 TC210 안에 소 모임이 분과 모임이 또 한 12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304, 그러니까 ISO 넘버링과 관련된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는 데가 워킹 그룹 7이라 그래가지고 워킹 그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워킹 그룹을 이끄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컨비너라 그래요. 컨비너.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워킹 그룹 7이 ISO 넘버링을 담당하고 있는 워킹 그룹 7의 브래드 보이슨이라는 컨비너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 같이 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캐나다에 있거든요. 캐나다에 있는데 지금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 아니어서 시간대가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PPT 파일만 제가 받아가지고 밑에 자막을 좀 깔았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Kyung-Soo, for the introduction. It's my pleasure to be with everyone today to talk about insights and benefits of ISO 30414-2025. My name is Brad Boyson. Currently, I am the chair for the Standards Council of Canada MIR Committee for TC260. And I also served as the convener for ISO 30414 on human capital reporting and disclosure. Let me start at the highest level. Most workforce decisions are made based on intuition and feeling. When this is the case, there is no credible way on relying on data or evidence to make more objective decisions. ISO 30414 was deliberately designed to apply to any organization of any size anywhere in the world to enhance its credibility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That objective is far more difficult than it sounds. Many frameworks claim to be global, but in practice, they assume large publicly traded organizations or mature systems or even a specific regulatory environment. When that happens, comparability collapses and the framework becomes
more theoretical rather than operational. ISO 30414 does not make these assumptions. Small organizations, public institutions, governments, multinationals are all expected to apply the same baseline logic. That is what a standard is meant to do. Establish a common starting point that enables comparison, learning, and accountability across different contexts. The second foundational insight is structural. The 2025 edition of ISO 30414 introduces formal requirements, not just recommendations, and this is a fundamental shift. Requirements are auditable. They create accountability. They establish a minimum threshold of practice that can be independently evaluated. Recommendations, by contrast, are guidance. They can be useful, but they are optional and easily interpreted to align with existing preferences. By clearly separating requirements from recommendations, the standard now achieves two things at the same time. It establishes a non-negotiable baseline for human capital reporting and disclosure, while preserving flexibility for organizations to go beyond that baseline based on their context and maturity. This is what allows ISO 30414 to function as a governing standard rather than a descriptive one. That structure leads directly to the introduction of 14 required metrics. These metrics are not intended to describe everything about a workforce. They are intended to capture what must be known consistently if workforce matters are to be discussed with the same rigor as financial or operational performance. The first edition of the standard, in that edition, all 58 metrics were recommended. None were required. That approach was well intended, but it left baseline reporting open to interpretation. Organizations could claim alignment while disclosing entirely different information. The introduction of requirements resolves that ambiguity. It creates a genuine common starting point and an accessible gateway to continual improvement. Addition to the first practical benefit that ISO 30414 supports is it converts workforce discussions from opinion into decision-grade evidence. In many organizations, workforce decisions are still made with weak evidence, if any. Things like talent, culture, and capability are discussed, but when real trade-offs arise, the decisions revert to things like intuition, hierarchy, anecdotes. ISO 30414 also changes that dynamic. By imposing auditable requirements and structured disclosure, it forces workforce information to meet the same standard of credibility as financial data. When workforce data becomes consistent, comparable, and defensible, decision rights shift. HR stops being an advocacy function without any authority and becomes a governing function with evidence. Executives and boards gain clearer insight into how workforce investments translate into organizational outcomes. This is where third-party organizational certification matters. Certification removes this self-assertion and marketing language. It signals that the workforce disclosures have been independently evaluated against a credible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at signal changes how workforce information is treated in governance and investment decisions. The second benefit is early exposure of hidden risk. Most workforce risks surface after the fact. By the time productivity declines or attrition spikes or labor relations deteriorate, the underlying causes have often been present for many years, but were not measured coherently. The standard functions as an early warning system. By integrating governance, strategy, metrics, and variation, it reveals patterns that traditional dashboards often miss. Certification, in particular,
exposes misalignment between stated workforce strategy and actual execution. That misalignment is where most risk accumulates. Identifying it early gives organizations time, and time is the most valuable risk management tool. The third benefit is future-proofing credibility. Workforce information is increasingly consumed not only by people, but by automated analytic systems, rating agencies, and regulators, organizations that cannot produce well-governed, standardized workforce data will not simply be misunderstood, they will be misclassified. The standard anticipates this shift. It standardizes definitions, disclosure structures, and governance expectations in a way that supports interoperability and auditability. Certification signals that a workforce disclosure is produced under and using a disciplined international alignment system, not improvised or selectively framed. In closing, organizations in Korea or around the world have a choice. They can wait until credible workforce standards are imposed through regulation or external pressure. Or they can take what has historically been treated as intangible and make it more tangible, comparable, and governable. ISO 30414 2025 edition is designed for organizations that choose the latter journey. Again, I want to thank you, Kyung-Soo, for the opportunity to make this presentation, and say to everyone attending and watching this information session, all of you are doing right now the very first step in becoming more familiar with this standard. I strongly encourage you to consider taking the next step, which is purchasing the standard and becoming more familiar with the specifics it contains. Thank you all again, and I wish you the best of luck in your human capital journey. Back to you, Kung. Hi, Brad. Are you there? You arrived at Saudi Arabia or Dubai. Where are you? Where are you? So, Brad, you will speak. Turn off. Okay. Where are you? Yeah. Yeah. Brad, could Yeah, you so no, I could you some message for the Korean audience? Well, I'm just thrilled to see so many people at your seminar and conference, Kyung-Soo, and it's exciting to see. I am here in Dubai right now. I was in a meeting in Saudi Arabia yesterday for another organization that's interested in doing the 30414 certification. So that's why I couldn't be with you live earlier. And if I look like I just woke up in the morning, it's because I did, and I've been in 3 countries in 2 days. So Okay, I know your condition and situations. Anyway, thank for showing up your face to our audience, Brad, and I hope to have a good luck to the journey of Saudi Arabia and Dubai. Have a nice business trip.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Kyung-Soo. Bye bye. 예, 잠깐만요. 다음은 일본 상황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할까 합니다. 아까 그 미스터 호사카 나와가지고 잠깐 인사말 하긴 했는데 오늘 거기가 일본 건국기념일 휴일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잠깐 이제 나왔는데 이게 미리 밑에 자막을 좀 까느라고 제가 자료를 미리 좀 받아놨어요. 그래서 일본 쪽 상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皆様、こんにちは。
株式会社 HC プロデュースの保坂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本日は、人的資本経営と、ISO30414 が今、日本の中でどういう状況にあるのかというところを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ういった機会をいただきました、SGI さんのシンさん、本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では、簡単に自己紹介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と、今申し上げた HC プロデュースという日本の会社の、CEO をしておりまして、この ISO30414 という企画を、作っているテクニカルコミッティ TC260 という、組織体の日本のですね、国内審議団体の事務局をやら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まず、今、世界でですね、ISO30414 の、認証企業がどれぐらいあるかというところから触れてまいりますと、2021年にドイツで、初めてですね、認証企業が出て以降、徐々に増えてきておりまして、日本では2022年以降ですね、増えてきております。で、韓国でも今、こういった形で出てきております。で、全部でですね、世界では31社まで増えてきていると。そんな状況でございます。で、それぞれの会社がですね、やはり人的資本の情報について開示をするフレームワークということもあって、ヒューマンキャピタルレポートとか、HR レポート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発行して対外的に開示をしておりますので、こういったレポートを、皆さんも、ご覧いただける状況にありますので、ご参考までに見ていただくと良いかなと思います。で、それでは、じゃあ日本で一体今何が起きているのかというところに入ってまいります。先ほどお話ししたように、世界で31社認証取得企業あるうちの、23社が、日本の会社でございます。で、今年に入ってからもですね、こちらの三菱食品さんであったり、昨年末では、サントリーさんですね。飲料とかビールで、ご存知の方もいらっしゃるかと思うんですが、こういった会社が、認証を直近取得しております。先ほどお話しした、弊社で行っている、ISO30414 の個人の、プロフェッショナル認証講座の、卒業生もですね、これ四半期ごとに、5年前ぐらいから開催してるんですが、こういった形で増えてきていてですね、今は、1090名達していると。そんな状況でございます。で、こういった講座を卒業されたプロフェッショナルの方がいらっしゃる会社様と、顧問契約という形で、パートナー企業という形で、こういった会社さんが、4、50社増えてきていてですね、新さんの、SGI さんも、パートナー企業の一つということになってございます。こういった会社が、事業会社向けにですね、人的資本の開示のコンサルティングであったり、ISO30414 の認証取得に向けた、コンサルティングというのを、展開しております。というのも、我々 HC プロデュースが、審査認証をやっている立場上ですね、認証取得に向けたコンサルティングというのは、我々は同一のお客様向けには両方はできないんですね。なので、コンサルティングなんかは、審査もいらっしゃるような会社であったり、こういったパートナー企業にお願いして、我々は、審査、認証の方をやら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そんな座組で今、日本国内で ISO30414 がこう徐々に広まってきているという状況にございます。では、どうして日本において、こういった形で人的資本の開示というのが、広まっていたり、あるいは ISO30414 の認証取得が、進んでいるかというところの背景について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大きく、3つ理由がある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まず、1点目はですね、
これは韓国企業にも共通すること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伝統的に日本企業は人を育てて企業を大きくする。人を育てて事業を大きくしていくという風土っていうんですかね。社会的な、風土もそうですし、企業風土としてもそういう会社が非常に多いというところがございます。皆さんもご存知のパナソニックの、創業者の松下幸之助さんが昔からよく言っている言葉なんですけども、事業は人なりというようなことを昔から言っています。なので、こういった人的資本経営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概念が、なんですかね、生まれる前からですね、こういった、経営者は、やっぱりこう、人に投資をしたり、人を大切にするということを、すごく重んじて生きていてですね、日本企業全体としても、そういった傾向があるというところが、一つ大きな背景としてあると思ってまして、人的資本経営、人的資本の開示というのはですね、一見こう、新たな動きであったり、新たなこう国際的な潮流でもあるんですけども、一方で、日本企業にとってすごく親和性が高いというようなところがあるかと思ってます。2番目の理由としましては、人的資本の開示というのが今、日本でも義務化されてき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ございます。2021年にですね、当時の岸田政権が、人への投資という政策を掲げて、そういったこう、予算的な配慮もですね、し始めたというところに産業省が、人的資本コンソーシアムというものを立ち上げたり、経済産業省と内閣府がですね、人的資本の開示に関する指針というのもですね、発行しております。で、2023年にはついにですね、金融庁が上場企業に対して、有価証券報告書という、定期的に、企業が提出しなければいけない、レポートの中で人的資本の、開示を義務付けたというところが、大きな動きとしてございました。で、さらに、そういった動きが進んでですね、今年は先ほどお話しした、人的資本の可視化の指針という経産省内閣府が出しているガイドラインがですね、リバイズされて、改定されてまた出る予定ですし、あとは、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というですね、こう企業のガバナンスに関して、出されているこう指針、そういった中でも人的資本についてより触れられてくるという、そういった改定も今進んでいるというふうに聞いてございます。なので、世界的にもですね、人的資本の開示というのが、義務化され、投資家がますますそういった無形資産というところに着目して、開示を求めているという流れがある中で、日本でもですね、人的資本の開示というのが義務化されたというところが、大きな背景の2番目として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なので、我々、審査認証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ておりますけども、必ずしも認証を取ることが、ゴールでなくても良い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して、こういった有効なツールを使ってですね、人的資本の、自社の状況をまず棚卸しをして理解して、で、それを、計算式に従って算出して、定量的にまず把握して、で、可視化されることによって改善に結びつけられるというところが、非常に意味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て、こういった、非常に有効なツールという側面もございますので、まずは、韓国企業の皆様にもですね、使っていただきたいと
いうふうに思います。比較的これまで、組織とか人事の領域っていうのは、日本だとブラックボックスみたいなところもあってですね、ひょっとすると、韓国企業でも、そういったところがあるかもしれなくて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を、可視化することによって、より改善に結びつけ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なので、うまくですね、SGI さんであったり、新さんの、知見も活用いただきながら、ぜひ ISO30414 を、まず使ってみていただくと良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短く一方的なお話になりましたけども、私からのお話は以上です。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은 그 실질적으로 인증 작업을 수행했던 우리 인증 심사원을 모시고 재작년이죠. 2024년도 11월 달에 KB금융이 인증을 심사를 통과를 해서 인증서를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셨던 우리 심사원, 우리 최승기 박사님 모시고 Q&A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했는지, 뭐가 중요한 포인트였는지 그걸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나오셨죠? 마이크. 예, 예. 최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최승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사 끝나고도 벌써 1년이 벌써 지났네요. 그러죠? 그러게요.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네, 몇 가지만 질문, 질의응답 Q&A식으로 가질까 합니다. 최 박사님.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KB금융 인증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2024년 9월 달에 이제 KB 금융기주 인증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인증 크게 세 단계로 좀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적 자본의 어떤 데이터 및 어떤 공시사항을 확보하는 단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 심사 결과 보고서를 쓰는, 작성하는 단계,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이제 기업에서 신경도 쓰고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및 공시상 확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거는 기업에서 우리 58개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좀 확보하고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을 좀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내 시스템에서 이 58개 지표를 모두 확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또 계열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8개 지표에 대한 각 회사의 어떤 데이터를 좀 확보하고 또 취합하고 그런 단계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보하는 데까지는 벌써 1개월이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전체 인증심사는 보고서 완료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들으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제 최 박사님 중간에 KB금융 58개 지표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당시엔 58개 지표였고요. 24년 11월 당시 작년 25년 9월부로 해가지고 58개 지표가 69개 지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브래드 보이슨이 발표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중에 69개 지표라는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지표가 숫자가 바뀌었다.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 박사님. 프로세스에서 인터뷰 단계가 있는데 인터뷰의 주요 목적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인터뷰 단계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인터뷰의 주요 목적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제 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개 항목에 대해서 세 개 항목, 그 다음에 16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크게 이제 세 개 항목은 첫 번째로는 어떤 데이터의 개방도, 예를 들면 공시 여부라든가 원데이터가 제시되었는지 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데이터의 취득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축적이라든가 취득,
취득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별로 책임 체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3년간의 어떤 관련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KPI 설정 여부 등이 이제 비교 가능성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총 이 3개 항목에 총 16개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인터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또 지표를 매우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 책임자라든가 담당자가 인터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K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9명의 인원이 선정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지주 소속이 한 5명 정도, 그 다음에 계열사가 3명 정도 선정이 돼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뭐 산술적으로 보면 뭐 인당 6.5개의 지표인데요. 근데 각각의 그 담당하는 업무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9명 최소 1개 지표에서부터 최대 18개까지 지표에 대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서 데이터를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또 이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기업에서 또 근무도 하시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인터뷰 소요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당 기업에서는 최종 보고서를 받게 될 텐데 보고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보고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경영진 요약 페이지가 들어가고요. 경영진 요약 페이지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그 회사에서 이 58개 지표가 어떤 지표가 매우 우수한지, 그다음에 미흡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오배부가 작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증심사 개요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증심사 결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일단 58개 지표별로 16개 체크리스트 아까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표별로 16개 체크리스트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준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2점, 그리고 부분적으로 준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는 뭐 1점, 그다음에 미준수 사항이다라고 하면 0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58개 지표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좀 환산을 해가지고 종합 점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합 점수는 인증 여부에 해당되는 점수이기도 하겠죠. 네. 그리고 지표별로 저희가 인터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개방도라든가 데이터의 취득도, 그다음 비교 가능성 항목을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확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의 이 3가지 항목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가 또 개선점에 대한 지원을 서술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흡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통해서 이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는 차원인 거고요. 그리고 또 지표별 그 점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표별로 예를 들어서 지표별로 점수가 다 나오거든요. 종합 점수가 나오지만 지표별로 점수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90점 이상은 매우 우수, 그리고 80점대면 우수, 그다음에 70대면 양호, 그 70점 미만이면 미흡 등 이제 수준을 좀 보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좀 그래프로 제공이 되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제공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향후 ISO 30414 인증 희망하는 기업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인증 신청하기 전에 준비하면은 좋을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좀 힌트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네. 뭐 많은 기업에서 뭐 인적 자본의 어떤 가치 제고라든가 어떤 지속적인 개선 문화 정착이라든가 인적 자본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인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좀 있을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ISO 30414 인증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한 종류라든가 그리고 지표에 대한 정의, 어떤 생식 등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재 우리 조직에서 관리되고 있는
인적 자본의 어떤 지표의 차이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좀 전에 우리 16개 체크리스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16개의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지표별로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요구사항을 좀 더 잘 적용을 시켜서 인적자본 지표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다음에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실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ISO 30414 인증 취득에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정보 주셔서, 서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세션은, 잠깐만요. 네. 다음 세션은, 저희가 이 ISO 30414 인증 심사를 위해서 이제 심사원도 필요하고요. 또 그 안에 이거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지식 교육도 필요해가지고 2년 전부터 30414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과정을 지금 개설해서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수료하신 분인데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인데요. 우리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김천 공장장님. 오늘 사실 오전에 생방송으로 출연하시기로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거의 경영진 회의에 걸려가지고 구미에 갑자기 가셔야 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아침에 지금 비대오로 저랑 줌으로 화상 통화를 해서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이고, 공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답변해 주셔서.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고, 또 ISO 인적자본 공시 관련해가지고 또 듣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인 ISO 30414는 뭔가 관심을 갖고 듣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 갖는 분이 많고, 그래서 오늘은 바쁘실 텐데, 우리 공장장님에게 직접 수강해 보신 경험자로서 또 최근에 또 마치셨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면서 또 수강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한번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요청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고 Q&A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 일단, 참, 그 전에 우리 공장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말씀만, 한 30초만. 네, 저는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서 김천 1공장의 공장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한 20년 넘게 인사 업무를 하다가 사실 한 2년 전부터 공장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직무는 공장장이지만 인사 업무나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네. 과정을 수강하게 된 계기나 동기는 뭐였을까요? 일단 제가 인사 업무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인사 관련해서 참 어떻게 보면 체계가 없다? 어, 회사마다 여러 가지 이제 바라는 것들이 다르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실은 경영자가 바뀔 때마다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 업무를 하면서 뭔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빈약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특히 이제 다른 회사라든지 이렇게 비교 같은 걸 할 때 보면 항상 기준이나 자료들이 다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ISO 30414라는 것을 접하게 됐고, 이걸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과정이 이제 내용, 학습 과정 6주, 그 다음에 네, 이제 리포팅 작성 과정 6주 해서 토탈 한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 네, 소요가 됐네요. 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나 이해가 안 됐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수강하는 동안에 힘든 점은 별로 없었는데요. 다만 이제 레포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서 뭔가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게 상당히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좀 경험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자질이
이렇게 지식을 습득해서만으로는 얻을 수 없겠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아,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내용 중에 가장 반대로 가장 공감이 갔거나 가장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가장 공감 갔던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인적 자원에 대해서 이게 자본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철학이 제가 가장 공감이 갔고요. 사실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자원이니 자본이니 이렇게 말로는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회사들은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철학적인 기초가 가장 공감이 됐고요. 근데 좀 필요성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보면은 선진 회사라든지 소위 그 나라에서 잘 나가는 뭐 1등 기업들이 먼저 도입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따라서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추세인데 사실 ISO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은 사실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인사 관련된 이 30414 부분은 아직 확산이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인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인적 공시라는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요소인데, 그런 걸 통해서 특정 회사를 좀 더 자세하게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 네. 공장장님.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또 글로벌 자격증도 취득하셨고, 전체적으로 쭉 과정 통틀어가지고 수강 마친 다음에 지금 느끼는 전체적인 소감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교육을 많이 받게 돼 있는데, 사실 학교에 가서 교육을 듣게 되면 너무 이론적이라서 이걸 또 실무에 적용시키기에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실무 교육을 하다 보면 너무 실무에 몰입되다 보니까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고, 컨설팅을 받아보면 사실은 컨설팅이 여러 가지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실 컨설턴트의 개인 성향이나 컨설팅 업체의 어떤 방향성 때문에 이게 회사하고 접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ISO 30414라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철학을 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철학을 펼쳐줄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주는 그런 객관적인 내용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아마 저희 ISO 30414에서 다루는 수치들, 인덱스들을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들을 인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한 4달 박사님이 이제 수고를 해주셨지만 그 4달이라는 시간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뭔가 무기를 하나 얻은 것 같은 치트키를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드리죠. 예. 아무튼 우리 공장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주 구정 연휴 잘 네.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장장님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어, 대충 이제 마무리 시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나긴 시간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기나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30414는 작년에 2025년도 그 ISO 넘버링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일정 5년 이상이 되면은 개정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SO 제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ISO 900이래요. 품질과 관련된. 근데 이제 ISO 900이 되면은 조금 아는 사람은 배운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면은 땡땡하고 뒤에 숫자를 봐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은 1958이다 그러면 1958년도에 발행을 이슈잉이라고 하거든요. 이슈잉이 됐다는 거고 2024다 그러면 2024년도에 이슈잉이 됐다 그러고 그래서 개정판 나올 때마다 뒤에 이게 연도가 찍히는데
원래 ISO 30414 최초 나온 연도는 30414 땡땡하고 2018이 원래 찍혀 있습니다. 그걸 2018년도에 최초로 나왔다라는 뜻이고요. 작년에 요즘은 나온 게 2025로 찍혀요. 왜냐면 작년에 개정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브래드 보이슨 컨비너가 말한 대목 중에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개정판이 나오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58개, 11항목에 58지표였는데 11항목에 69지표로 바뀐 게 지표가 늘어난 게 가장 큰 특징 하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58지표를 퉁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필수 지표 14개하고 그 다음에 권장 지표가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44지표로. 그래서 인증서가 나갈 때 예전에는 하나만 나갔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인증서가 2개가 나갑니다. 기본 인증서 또는 프리미엄 인증서. 그래서 기본 인증서는 필수 항목인 14개 지표에 대한 심사를 마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반 인증서가 나가고요. 만약에 우리는 좀 더 글로벌리하게 모든 기업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투자자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다.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싶다. 그런 기업들은 69개 지표에 챌린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70%를 넘기면은 14개 지표 필수 인증이기 때문에 14개 전부 다 100점을 받아야 되고요. 프리미엄 인증서는 총 69개 지표 중에 70% 이상을 우리가 클리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프리미엄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2025년도 버전 개정판에서 가장 큰 특징이다. 아마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인증의 심사, 프로세스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왜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인적자본 공시라든지 IS 30414가 지금 부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HR 인사이트 잡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원고를 제가 연재로 썼거든요. 3호로 4호로. 그래서 3호로 4호로에 아마 나갈 예정인데 그 원고를 제가 점심 먹고 여러분들 보내주신 메일 주소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은 향후에 이거를 인증을 땄을 때의 장점, 그 다음에 안 땄을 때, 따지 않고 있을 때의 disadvantage 이런 것들이 좀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최승기 박사도 아까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과정을 좀 보급시키기 위해서 30414 컨설턴트 과정을 2년 전부터 만들어서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자격증은 이제 교육은 제가 하는 거지만 자격증 발행 이슈잉은 사실 이제 아까 나왔던 HR 프로듀스 글로벌 인증기관이어야지 이것도 그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글로벌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URL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이버 또는 제미나이한테 인적자본 공시 그리고 ISO 30414 어떻게 될 것 같니? 한번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소소한 재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Brad. I still there. 자, 저도 화면 클로징 할게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